이건 잘 되나요? 잘 들려요? 예, 예. 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 정명근입니다. 언론인분들이 박수가 적은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그렇죠? 민선 8기 1기 시정 브리핑에 이렇게 많은 언론인들께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취임 1년을 맞아 앞으로 우리 화성시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지를 말씀드리려고 마련한 자리입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이며 그 과정에서 언론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소통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시정 브리핑을 해온 것이고 앞으로도 소통을 정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주에는 자체적으로 민선 8기 1년 성과 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시 공직자들이 참 많은 일을 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민들을 위해 추진한 정책과 사업들이 과연 시가 노력한 만큼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었나 하는 의문과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정확한 정보 전달은 물론이고 때로는 따끔한 지적과 애정어린 비판도 해주시고 미래지향적인 대안도 가감없이 제시해 주신다면 100만 화성시가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완성해 가는 데 있어 큰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시는 빠르면 올 10월에 인구 100만 명이 됩니다. 이미 전국에서 5번째로 큰 도시로 우뚝 섰으며 경제 규모나 행정의 많은 지표에 있어서 전국 1위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종합경쟁력 평가 6년 연속 전국 1위, 재정 자립도 및 GRDP 전국 1위, 경기도 내 기업체 수 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젊은 도시 등등, 이제 화성 시민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의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지난 1년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난 1년은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온 힘을 쏟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화성이지만 생활권은 동과 서로 나뉘어 있고 생활 양식은 도시와 농촌으로, 계층은 젊은 층과 노년층으로, 지역은 개발과 보전으로 다양한 양극이 각자의 소리를 내며 아우성 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화성시의 현황과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화성시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 플랜을 실행하고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모두의 자신감을 높이고 하나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 후 화성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도시의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첫걸음이 2040 화성 도시기본계획 수립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100여 명의 희망도시 시민 참여단과 함께 화성시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구상해 왔습니다. 2040 화성 발전 방향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균형 발전 혁신도시 화성입니다. 도시 생활권을 4개 권역으로 개편하여 각각의 생활권별 발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4개의 생활권 공간 구조 개편 중 동부 생활권은 4차 산업 기반을 구축으로 첨단 산업 거점 기능과 보타닉 가든 조성 등 도심 내 녹지 확충으로 자연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서부 생활권은 연구 산업과 행정의 중추적 역할로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해양, 레저 관광 특화하여 관광 산업 육성 및 기능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남부 생활권은 자동차, 바이오 및 제약산업 연계로 지역 기반 클러스터를 구축과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비도시 지역의 균형 발전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부 생활권은 3기 신도시 및 원도심 활성화로 신규 지역 거점을 육성하겠으며 철도 및 복합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연계로 신규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면 도시 균형 발전 기틀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민선 8기 화성시는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만들기 위해 균형, 혁신, 기회의 3대 중점 가치와 5대 비전, 그리고 소통이라는 최우선 가치 속에 민생과 대전환의 역점을 두고 교통과 경제, 복지와 문화, 체육,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시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분야별로 지난 1년간 성과와 앞으로 해야 할 일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0만 화성 시민 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3월에는 자문기구인 균형발전의회를 발족하였으며 지난 6월 28일에는 시민 중심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균형발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달 21일에 개원하는 화성시 연구원은 100만 특례시에 걸맞는 시점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맞춤형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화성시의 미래를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화성 시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특례시다운 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더욱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고 대도시 행정수요를 뒷받침할 4개 구청 설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설문조사 때마다 많은 시민들께서 우선 해결 과제로 생각하시는 교통 대책입니다. 교통 분야는 지난 1년간 서울 주요 광역 버스 노선을 확충하였고 신안산선 향남 연장 사업 승인 및 동탄 2 경부고속도로 상행성 직선화 사업 완료, 동탄 도시철도 적기 추진 등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GTX-A 및 동탄 인덕원 선 등 현재 설계 건설 중인 7개 노선과 GTX-C 노선 병접 연장 및 분당선 연장 등 계획 구상 중인 5개 노선 등 총 12개 철도 사업의 추진 과시화에 속도를 더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성시 거점을 연결하는 내부 순환 도로망 구축 등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도시 내 연결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회와 중앙정부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 내 최대인 2만 7천여 개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 기반 마련은 꼭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근본 조직 개편을 통해 투자 유치과를 신설하였고 민선 8기 주요 과제로 20조 투자 유치 달성을 위한 비전을 선언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의 연구 제조 시설 1,350억 원을 투자 유치를 확정과 기아 자동차, 미래차 전용 공장 1조 원 규모의 투입 등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테크노폴 조성은 창업, 투자,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일과 교육, 연구, 주거 등의 복합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전방위 지원을 위해 향후 2천억 원의 창업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기업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이 시행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하는 등 화성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민생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취임 직후부터
비상경제 민생안전대책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면서 상하수도 요금 동결 및 한시적 지방세 감면, 전국 최고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경기도 최초 유례 어민 기본소득 지원 등 서민경제 민생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생경제는 임기 내내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저와 우리 시는 일자리 창출 및 생활 안정 지원 등을 통해서 상생의 온기가 있는 민생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포용적 복지는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복지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지난 1년은 생애 주기별 촘촘한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고자 시민복지국을 생애 주기별 과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2만 3천여 건 이상 적극 발굴 지원하였으며 출산 지원금을 첫째 아이부터 주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체육복을 포함하는 무상 교복비 지원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도수당 지급 기준을 하향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도 지원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공공 심야약국, 달빛 어린이병원, 우리 동네 한방 주치의 사업 등 맞춤형 정책을 지속 발굴하여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화성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실제로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 발굴에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화성시의 브랜드 가치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기관에서 조사되는 도시 브랜드 평판에서도 늘 상위권에 올라와 있고 도시 이미지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지난 6월 개최한 화성 뱃놀이 축제는 21만여 명이 다녀간 수도권 최대의 해양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2023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우리 화성시가 종합 우승하여 화성시의 저력을 널리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100만 대도시 문화예술 관광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시립미술관 및 트라이앤파크, 문화예술타운 등의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화성시 독립기념관, 역사박물관 건립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화성시의 가치와 역사를 담아내겠습니다. 아울러 보타닉 가든 화성과 서해안 관광벨트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즐거운 여가가 있는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화성시를 멋지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28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와 권역별 시민 주요 관심사업 설명회, 바퀴 달린 시장실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소통 행정을 지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 지자체 최초로 자살 예방 핫라인을 운영하여 어려운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살피고자 하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읍면동 사회단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시민과 늘 현장에서 가까이 소통하고 고민하면서 주민생활 불평등의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한 AI를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 어느 시보다 먼저 챗 GPT를 주제로 국장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TF팀을 만들어 활발한 연구활동 중에 있습니다.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 실증 사업인 인공지능 기반의 민원 상담 콜센터 구축 또한 차질 없이 개발되고 있으며 지능형 교통체계 마련을 위해서 스마트 스쿨존 보행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스마트 시티로의 위상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공지능 분야 전담 조직도 개편하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행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언론인 여러분 앞에서 시정 브리핑을 열었던 기억 또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할 미래의 화성을 상상하면서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균형 있는 발전 속에 시민 모두가 화합하며 화성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100만 시민시대 특례시다운 특례시 희망 화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모든 시민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시장님으로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마이크를 다 빼야 되니까 잠시. 질의 시에는 소속과 성함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한 가지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이 길어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투데이 경제 이 기자님. 지난 1년간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화성시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온 힘을 쏟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1년간 우리 시장님께서 평가했을 때 소회도 말씀해 주셨지만 특별히 잘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 하고 지금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제 3년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예정에 없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된 정책은 모든 게 다 잘 됐습니다. 제가 추진한 거 자료 어디 있지? 쭉 보니까 다 잘 됐는데 그중에서 가장 보람 느낀 것은 제가 시장 되자마자 바로 첫 번째 결제한 자살 예방 한라인 설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상담이 3,600여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화성시는 180명에서 220명가량이 1년에 자살하는 인구가 있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3,600여 건의 자살을 하고 싶다, 힘들다 하는 분들의 이 상담이 있었고, 그 중에서 그 상담을 받은 3,600여 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일단은 시민들께서 우리 행정에서 같이 한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주겠다, 또 어느 정도 해결책도 제시해주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단정할 수 없지만 이 3,600명 중에서 전화 없이 바로 자살을 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 1년 동안 6개월 동안 올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6개월 동안 평상시에 그러니까 200명 전후가 자살을 했어요. 올해는 우리 화성시 자살한 통계가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습니다. 6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봤을 때 자살 예방 한라인은 아직 뭐 섣부른 결과이지만은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거는 차츰차츰 생각하면서 보완해 가겠습니다. 아직 제가 아쉬웠던 거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3년간에 있어서 남은 3년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화성시의 그동안 20여 년간 우리 화성시는 세계적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을 해왔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도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1년에 5만 명씩 늘어나는 도시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인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 규모라든가 상당한 인프라가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성시에는 아직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이 빈 공간에 어떤 것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화성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전에 현재 우리 화성시를 생각했을까요? 그때 100만이 될 거라고,
또 GRDP 전국 최고라고 인구 증가율 1위, 출생률 1위, 많은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화성시를 10년 전에 상상한 분 있으십니까? 앞으로 10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난 20년, 10년 전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화성시를 상상하고 예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족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뭐 전을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우리 뭐 여러 가지 현안 급박하기 때문에 10년 뒤, 20년 뒤 우리 공무원들이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러한 걸 거울 삼아서 앞으로 10년 뒤 분명히 150만 정도 될 곳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150만, 200만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 환경,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미래 우리 자식들이 먹고 살 거 산업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방면에 그런 거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한겨레 이 기자님 한번 해주시죠. 예. 예. 지금 아까 발표를 하셨는데 교통 인프라 구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교통망. 예. 우리가 각종 시민들 여론조사에서 가장 1번으로 나오는 것이 교통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수도권 신도시 그래서 우리 화성만 그러나 했더니 용인시장한테도 물어봐도 용인시도 물론 교통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의 위성도시는 모두가 교통 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 가장 중요한 거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비전문가지만은 저는 철도망 구축이 하루빨리 완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상 교통망 가지고는 자동차 증가 속도에 맞춰서 도로의 기능과 숫자가 늘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화성시 예를 들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 우리 화성시에는 12개 지금 철도 사업이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GTX-A가 올 연말이죠. 내년 6월에 개통이 돼야 되고 GTX-A, GTX-C 변점 연장 어제도 가서 설명을 가졌는데요. 동탄 인덕원선 올 하반기에 아마 동시 착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봉담 연장하는 거, 신안산선은 이미 지난번에 협약을 해서 추진돼서 27년도 말에 개통할 예정이고 이러한 또 트램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철도 12개 철도 사업이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닌 국토부나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쪽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또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서 한편으로 가서 또 부탁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2개 철도 사업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하여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적기에 추진돼서 계획대로 개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광역버스는 서울 출퇴근 광역버스는 우리가 대광이하고 늘 협의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6개 노선 또 신설도 받았고 4개 노선 확장도 받고 하는 등등등 해서 버스를 많이 늘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총량제라 하다 보니까 서울시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버스 증차는 한계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도 다른 시 못지않게 증차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화성 시내의 지역 간의 이동권 확보입니다. 그래서 화성을 한 바퀴 도는 순환형 도로망 구축 사업이 현재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을 연결하는 또 사업과 이런 것이 진행된다면은 상당히 화성 시내에서 3, 40분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하여튼 이것도 우리 시에서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민자로다가 진행돼서 계획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수요 응답형 버스
그러니까 콜버스예요. 콜버스를 시범 사업을 동탄하고 향남에서 지금 2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시민이 부르는 거예요. 전화로다가 나 여기 버스를 부르는 거죠. 그럼 그 노선에 의해서 이렇게 시민들 태워서 이렇게 가는 건데 앞으로 우리 교통 체계가 지금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상당히 거밀처럼 이 화성 시내에 연결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상당히 적자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꼭 이 수요응답형 이 버스, 콜버스는 상당히 수요자에게 직접 원할 때 가서 태워드린다 하는 정책이거든요. 이게 그 시범으로 세 군데서 2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봉담이라든가 이 남양 쪽에 세솔동 좀 더 확대해서 성과를 보고 이게 긍정적인 성과가 나온다면은 앞으로 버스 체계가 바뀔 수 있어요. 지금 그냥 노선을 정해서 다니던 버스는 줄어들 것이고, 이제 수요 응답형 버스 체제로다가 바뀌겠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 서부에서 저 동탄까지는 연결할 수 없겠죠. 이게. 그래서 저는 더 나아가서 권역별로 화성이 4-5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모이는 그런 수요 응답형 버스가 있고 이 4-5개 권역을 연결해주는 이 순환 셔틀 체계를 구축한다면은 지금보다는 상당히 이 대중교통 시내버스 체계가 좀 바뀌지 않을까, 편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외에도 뭐 많은 교통정책은 그때그때 또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 정책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할 분 국민일보 강 기자님. 예, 국민일보 강희청 기자입니다. 예.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0년 전에 화성을 지금처럼 상상했냐 이런 말씀으로 대변되는데요. 그 화성시의 그 양적인 성장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 그 화성 테크노폴을 아마 강조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의미 있는 그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관련해서 업무 협약과 그 기업들 투자 약정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이게 좀 완성도가 높으려면 속도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 그때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이 테크노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우리 기자분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테크노폴이 무엇이라는 거에 대해서. 테크노폴 하나의 정책, 하나의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테크노폴을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테크노폴은 그 테크노폴에 구성하는 4가지 요소가 서로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거. 이걸 전체를 통틀어서 테크노폴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첨단 산업체죠. 삼성전자라든가 미래차, 뭐 전기차는 전기자동차 또 그 바이오 제약 업체들 등 첨단 제조업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첨단 산업체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일할 인재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인재가 서울에서 다니면 뭐합니까? 화성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있어야 이 4가지 요소가 결합된 것을 저는 테크노폴로 명명을 하고 거기에 테크노폴이라고 하면은 그 공간적인 범위를 화성 전체로 볼 수도 있어요. 또 좁혀서 보면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3기 신도시 안에 명칭을 예를 들어서 진안 테크노폴 시티라고 명명을 한 다음에 그 안에 약 10만 평 전후의 땅을 테크노폴 단지로 확정을 받는 겁니다. 테크노폴 단지 안에는 뭐 R&D 센터도 같이 들어오는 거겠죠. 조그맣게 보면. 그래서 거기에 주거 환경이 들어오죠. 그러면 주거가 있고 기업체가 있고 연구소가 있고 또 인재가 몰리고 하면 요거를 테크노폴 시티라고 할 수 있고 또 화성 전체도가 범위를 확장하면은 화성의 이 남쪽에는 자동차 산업, 저 동쪽에 반도체, 바이오, 이쪽에 바이오가 결합하고 동탄 신도시, 이쪽에 권역별로 신도시가 개발되고 또 뭐 연구소 어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화성에 저번에 어떤 장소에서 제가 발표드렸는데 2,600여 개의 연구소가 화성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소규모 그 바이오라든가 반도체 그 개발하는 연구소가 우리 화성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바이오만 들은 것이 366개의 바이오 제약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요. 물론 연구원들이 뭐 수십 명 되는 데도 있지만은 몇 사람이 연구하는 그러한 소규모 연구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화성이 그동안은 판교 마지노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그 인재가 내려올 수 있는 마지노선.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야, 동탄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구나. 또 내려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요건들을 잘 갖추고 특히 어제도 이제 그 협약을 통해서 어서 말씀드렸는데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과 투자입니다. 어제 6개 업체에 80억 투자하는 협약을 맺었거든요. 6개 업체가 어느 데는 연 매출액이 9,900억인데 9,900만 원, 1억이 안 되는데 10억 투자를 해줬습니다. 또 3,500억인데도 5억 투자를 해줬고, 물론 100억, 뭐 200억 그 매출액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좀 금액을 높여서 올려서 투자해줬고, 이러한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좀 활성화된다면 우리 화성도 상당히 그런 연구소라든가 젊은 인재들이 상당히 모일 것으로 기대하고, 또 우리는 카이스트와 소규모 인원도 수십 명이에요. 한 분기, 한 반이라고 해나 한 기에 수십 명이지만 동탄에서 반도체 관련 그런 인재 육성을 하고 있고, 또 홍익대학교와 협의해서 홍익대학교는 국회의원실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는데요. 2025년 1월에 이공계 2개과 학사 석사 과정을 우리 여기 홍익대 캠퍼스에서 개원 학과가 개설됩니다. 등등등 해서 우리 화성시는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통틀어서 테크노폴 시티라고 하고, 여기에 각 분야별로 그 4개 분야 말씀드린 4개 분야에서 각각 중점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경기 뉴스미디어 정은 기자님. 네, 경기뉴스미디어 정은아 기자입니다. 취임 1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화성시는 급격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도시로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에요. 앞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는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고, 또 투자 유치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기업 유치를 통해서 20조 원의 투자 유치를 하겠다는 비전을 선언했는데요. 경기도가 아마도 선언한 게 목표가 아마 100조 원이라는 걸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봅니다.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신성장 투자 확대 등 현재 진행 중인 투자 기업과 앞으로 목표 등에 대해서 좀 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게 기업 비밀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화성시는 아직 빈 공간이 많다. 여유 공간이 있다. 이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안전적인 세수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화성시 세수 지방세의 58%가 우리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1조 6,500억 중에서 9,800억 정도를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업이 내는 세금이 우리 화성시에서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화성시의 지속 가능 발전, 또 많이 남아있는 그런 공간을 채우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조 투자 유치를 갖다가 지금 약속을 걸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면 20조가 넘어요. 쭉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일단은 우리 30여 개 대기업 중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3개 대기업, 현대, 뭐 잘 아실 거예요. 현대 연구소, 현대차 연구소인가? 여기 남양에. 현대 기아차 연구소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기아차에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투자, 삼성전자에서 데이터 센터 등 대기업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몇 개 업체하고 또 구체적으로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는 ASML과 착공식을 했고, 올해는 ASM과 지난 5월 달에 착공식을 해서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2개 업체뿐만 아니라
또 두세 개 업체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그런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가 들어올 만한 그런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식산업센터 있잖아요. 지식산업센터가 현재 36개가 완공되어서 아마 입주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6개가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합 52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완공이 된다면은 거기에도 상당한 많은 인재와 자금이 몰릴 것입니다. 참고로, 판교, 성남이 시은 3개예요. 지식산업센터가. 물론 높이는 우리보다 높은 곳도 있어요. 동탄에 있는 곳보다 높이는 있지만은 52개, 53개 거의 판교와 수준이 같아지는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현재 우리 화성이 13개가 조성 중에 있어요. 산업단지에. 국가산업단지 2개, 일반 11개 해서 13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에 뭐 몇 평씩으로 나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기업체가 들어와서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 서비스 산업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략 서비스 산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테마파크나 아니면 우리 서해안 관광 기반 구축하는 거가 심각하게 지금 논의되고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뭐 테마파크는 잘 아시다시피 4조 6천 원 정도 규모가 되는 거고, 그 외에 별도로 몇 조 원짜리의 그런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메디컬 센터를 통해서 의료 복합 쪽으로 투자 유치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자연 증가되는 공장, 회사가 1년에 350여 개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노력 없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숫자 증가되는 기업체들이에요. 등등등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상당히 이제 많은 이 투자가 유치되고 있는데요.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20조 투자 유치 팀까지 신설했습니다. 유치관은 물론이고 투자 유치관은 물론이고 팀 명칭을 아예 20조 투자 유치 팀으로 명명을 해서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야에서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유치야말로 화성시의 이제 미래를 기대하고 책임지는 그러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NSP통신 조 기자님. 네, NSP통신의 조현철 기자입니다. 네, 시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잘 됩니다. 지금 말씀 다 잘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시민의 안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이슈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병화의 태거 진행 상황과 거기에 대한 이제 안전 대책이 지금 어떻게 지금 강구되어 있는지 거기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네요. 박병화가 작년 10월 31일 7시 35분에 입주를 했습니다. 우리 봉담에. 7시 35분에 알았어요. 제가 통보받은 게 그 시간이에요. 입주는 6시 30분에 하고 1시간 정도 지나서 아마 법무부에서 우리한테 이제 알려줘 갖고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박병화 그 입주를 계기로 저와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화성시가 상당히 안전에 좀 취약하다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해서 그러한 이미지였는데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안전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생각하고, 특히 그 심리적인 안전, 시민들이 이런 구조적인 안전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박병화의 부당한 입주, 그리고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각종 집회에 자발적으로 몇 달에 걸쳐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5만 명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법 개정을 제출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현재는 국회의원, 우리 지역구 송옥주 의원하고 권치승 국회의원께서 개정안도 발의돼서 저희들은 5월이나 6월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일명 미국의 제시카법이죠.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그 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통과될 것 같았는데 또 몇 사람의 전문가들이 뭐 이렇게 토론하고 뭐 하다 보니까 좀 딜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하여튼 제시가법, 일명 제시가법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는 나름대로 그 집주인께서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심리를 거쳤습니다.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병호가 직접 거기 법원에 출석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법원에서 현재 이 느낌상 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 거주지 선택권의 자유와 우리 시민들의 시민적인 안전이 비교 형량을 해서 과연 어디에다가 중점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재판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곧 7월이든 8월이든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결론 나면은 나오는 대로 태도가 결정되면 그거대로 우리가 진행하고 하여튼 결정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적절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국 한스경제 김두일 기자님. 예, 한스경제 김두일 기자입니다. 먼저 출범한 이제 특례시의 사례를 보면 특례시 진입 시에 시민들에게 특례시 행정의 현실적인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이제 홍보 체계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4개 구청을 설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설립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이며 또한 부지 선정 등에 대한 지역민들의 갈등과 조직 개편에 따른 공무원들의 업무 혼선 혹은 복지 부동 등의 그 부작용이 또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